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의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본 게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봤었죠. 이제 재무 성과, 그래서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냐면, 이런 자료가 이제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죠. 이제 이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데, 손익계산서. 여기에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반쪽에서 수익은 이쪽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이쪽에서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라는 걸 하면 비용은 항상 이 차변 쪽에서 나타나고 수익은 대변 쪽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보고를 할 때는 요걸 이제 위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낸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사항들. 그러면 수익과 관련된 애들이 어떤 거고 비용과 관련된 애들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수익이라는 게 뭐냐. 자본의 원인이나 추가 출자에 의하지 않고 경영 활동의 결과로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을 수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 임대료, 이자 수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직 자본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본은 이제 순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물건을 내가 판다. 뭐 청바지를 사다가 이제 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 청바지를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청바지라는 걸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청바지가 만약에 10,000원짜리인데 이건 얼마에 팔았냐면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 뭐냐면 15,000원이 되겠죠. 이 15,000원이 들어오면 대금 이제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이 이제 들어오겠죠. 현금 15,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15,000원을 그 반대편에 뭐라고 쓸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매출액이라는 수익 항목이에요. 이게. 15,000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순자산, 즉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를 가져오면서 그 결과물로 이제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원인으로 하고 임대료, 뭐 이자 수익. 그래서 임대료는 말 그대로 임대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임대료가 임차료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임대료는 말 그대로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 임차료는 내가 빌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임대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 뭐 입금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익에서는 매출 수익과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매출 수익이라고 봐도 되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영업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채권도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게 기타의 수익들이겠죠. 뭐 이자를 받든가, 그 다음에 뭐 잠깐 뭐 임대를 해주고 임대 수익을 얻었던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영업 외 수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거는 매출액,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든가 제품 매출. 상품은 우리가 물건 사다가 마진 붙여가지고 파는 거고, 제품을 물건 만들어서 판다 그랬죠. 어쨌든 간에 둘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내면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 기타는 다 영업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계정 과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수익 항목이 있는가 보니까 매출, 임대료,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자비익, 그 다음에 유용자산 처분이익에서 유용자산 처분이익은 나중에 이제 유용자산이라는 파트를 이제 볼 텐데, 유용자산 우리가 이제 그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라면 청바지를 내다 파는 거죠. 이 청바지는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의 분류를 좀 해보자면, 그 다음에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도 그 회사에서 쓰는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컴퓨터라든가 또는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유용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용자산. 그래서 쓰고 있던 거를 내다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오면 유용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비품, 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비용 항목은 자본의 유출, 순자산의 유출을 발생시키는 건데 말 그대로 그 뭐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다 그 유출이 발생되고 그걸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지급되니까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는 여기서 이제 아까 청바지를 팔 때 얼마짜리 팔았냐면 10,000원짜리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면 15,000원만 들어오느냐, 나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뭐가 나가냐, 청바지가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10,000원짜리가 이제 빠져나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게 매출 원가가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수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급여는 종업원한테 지급되는 월급을 얘기하는 거고, 뭐 통신비, 뭐 모르진 않겠죠. 예. 통신비야 뭐 전화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통비, 그 다음에 뭐 광열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소모품비라는 그 계정, 즉 소모품이라는 계정들 있죠. 그러니까 소모품 자체는 자산 계정이에요. 소모품. 그래서 뭐 A4지를 산다거나 여러분들 뭐 볼펜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굳이 자산으로 잡고 그거를 재무상태표에다 기록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는 시점에 그냥 다 비용으로 다 써버렸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뭔가 어떤 그 유형의 실체를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용을 다 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모품비 하게 되면 그 소모품을 사고 거기에 그 소모품을 다 써버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뭐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수선비, 그 다음에 뭐 세금, 그 다음에 보험료, 뭐 임차료,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를 이제 잡손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용의 항목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유형자산, 아까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수수료 뭐 이런 것들, 기부금. 뭐 기부금이 이제 계절 과목에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기부금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기부금 같은 것도 지출하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를 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의 경영 성과에 의한 순손익 계산법.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봤던 게 뭐냐면 재산법이라고 이제 봤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요 순자본을 이용해서 요번에 이제 손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역으로 찾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재산법은 어떻게 했냐면 기초에 재무 상태가 이렇게 되고 기말에 재무 상태가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자본이 뭐 10,000원이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자본이 15,000원이더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냐 요번에 5,000원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재산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가지고 단기 이제 성과를 찾아내는 방법. 그게 재산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순익법은 뭐냐면 여기를 직접 가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 나왔냐, 비용이 얼마 나왔냐, 그래서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순익법의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이익, 그 다음에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면 순손실. 이거는 이제 비용이 더 많게 되면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꾼 거예요. 단지.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 임대료,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급여, 뭐 광고 선전비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아까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T 계정 모양으로, T 모양으로, 이걸 이제 T 계정이라고 그래요. T 모양으로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익이 나와요. 여기 이제 비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항목만 쭉 모아놓은 거를 옆에다가 써놓으면 이렇게 상품 매출이나 매출액,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같은 게 수익으로 계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비용으로 상품 매출 원가라든가 급여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뒤로 넘겨볼게요. 이게 이제 순손익이 발생할 때하고 뭐 순이익이 발생할 때, 그거는 비용이 더 크면 순손실이고, 그 다음에 수익이 더 크면 순이익이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순손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쪽으로 쓰게 되면 여기가 더 커버리니까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버리니까
요렇게 순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수익이 더 크면 수익이 더 크면 여기에 이제 이익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보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여기서 일치된다는 이 표시는 뭐냐면 단기순이익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무상태표로. 그래서 단기순이익 3만원만큼이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재무상태표를 자산과 부채 자본의 합계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쭉 그 회계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에서 보면 여기 한번 수익과 비용을 한번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우리가? 요거 한 번씩 이렇게 또 눈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에 대한 분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상품 매출에 대한 거.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예. 그 다음에 보관료는 비용일 테고, 그 다음에 접대비 비용일 테고, 그 다음에 급여 비용, 그 다음에 배당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거기 수익이라고 써있으니까 수익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비용, 매출액은 수익, 매출 원가는 비용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수수료는 당연히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이것도 비용, 소모품비, 이것도 비용, 그 다음에 잡비, 이것도 비용,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임차료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했죠. 임대료는 수익,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이것도 이제 비라고 써있으면 다 비용이겠죠. 예, 비용. 그 다음에 수선비, 마찬가지. 여비교통비 비용이고, 그 다음에 처분이익은 수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고, 자비익, 이것도 이제 수익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 비용, 차량유지비 비용, 광고선전비 비용, 광열비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비용, 그 다음에 처분손실 비용, 수수료 수익은 수익, 그 다음에 운반비는 비용.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눈으로 보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심심할 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깍 딱 나와야지 이게 비용이다, 수익이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계정에 대한 분류를 할 때 편해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는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익 항목과 그 다음에 비용 항목의 구분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 또는 매출액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러면 매출은 뭐냐? 수익이고, 임대료 수익이고, 이자 수익 수익이고, 그 다음에 자비익 수익이네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겠네요. 그 다음에 급여 비용, 광고선전비 비용, 보험료 비용,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비용이고, 통신비 비용, 차량유지비 비용, 세금과 공과 비용. 예,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 한쪽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한쪽이 큰 금액. 여기서 밑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수익 쪽에 있는 금액들이 220만 원 나왔는데 이 비용 쪽에 있는 금액들 위에 있는 그 아까 우리가 이제 구분했던 금액들 있죠. 거기에 대한 합계가 220만 원보다 작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작냐면 36만 원만큼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단기순이익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22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합계. 비용이니까 저기서 36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16만 원 빼니까 184만 원이 될까요? 얘가 이제 184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차이 36만 원. 요게 이제 뭐냐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은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서는 그 위아래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부호는 뭐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자산 쪽을 한번 볼까요? 기초 그 다음에 그 기말 뭐 수익 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기초의 그 자산이 6만 원. 그 다음에 가로에 뭐가 필요하냐? 12만 원이 되려면 6만 원이 필요하겠죠. 예.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밑에 이제 그 말이 합계라는 말이 이제 좀 빠져 있는데 그 합계 쪽을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기초하고 기말자산 쭉 움직이는데 옆에 이제 그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밑에 정답을 보면서 그 위아래를 맞추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자산은 나왔는데 부채하고 자본이 안 나왔죠. 그럼 부채, 자본을 몰라요, 지금. 근데 기말에서 보니까 자산이 9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초에서 기말로 자산이 6만 원에서 9만 원이 늘어났죠, 지금.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보니까 수익이 9천 원이었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순손익이 얼마란 얘기예요? 2천 원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순손익은 그렇게 맞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하고 기말에 보니까, 기말에 지금 기말 상황을 보니까 자산이 9만 원, 그 다음에 자본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채는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부채는, 요걸 가지고. 기말 상황을 보니까 얘가 9만 원, 그 다음에 자본이 5만 원. 그러면 부채는 요 두 개 합계니까, 그죠? 4만 원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보면, 아까 2천 원 나왔죠? 예. 그래서 수익이 2천 원, 그래서 이익이 2천 원만큼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상태 6만 원, 그 다음에 밑에 정답을 보면 부채가 12,000원, 그 다음에 자본이 48,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자본이 48,000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가 문제 있죠? 문제 3 해서 여기 이제 쭉 숫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뭐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옆에다가 1기 이렇게 하나 써 놓으세요.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3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기초가 자산이 얼마였냐면 6만 원이었고, 여기하고 여기 모르죠? 근데 요번에 수익이 얼마 나왔냐면 9,000원 나왔고, 그 다음에 비용이 7,000원 나왔대요. 그래서 2,000원이 이익이 나왔대요. 그 2,000원이, 여기에서 2,000원이 플러스 돼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됐거든요. 예. 그럼 결국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면 4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48,000원이니까 여기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2,000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걸 제가 이제 해드렸으니까 밑에 거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재산법과 그 다음에 손익법을 한번 이용을 해봐라.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이제 기초를 한번 풀어볼까요? 뒤에 다음 자료에서 기초 부채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기초 부채. 기말 자산이 이렇게 나왔고, 단기순이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초 자산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기말 자산이 얼마 나왔냐면 70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기말 부채가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자본이 얼마일까요? 50만 원이 되겠네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순이익은 30만 원 나왔대요. 여기엔 단기순이익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자산이 50만 원 나왔대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봐라. 아까 이제 봤죠? 여기다가 이걸 더하니까 얘가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기초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얘가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기말로 넘어가는데, 20만 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X에다가 플러스 30만 원 하니까, 50만 원 됐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S는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20만 원이면, 요거하고 요거 합계가 얘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예.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뭐 순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총 수익을 총 비용 플러스 순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요거 아까 그림 그린 거 있죠? 요걸 보시면 돼요.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익, 얘가 비용, 얘가 이익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요걸 맞추는 것.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수익은 비용에다가 이익을 합한 거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법에 관한 등식. 재산법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역으로 찾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재산법을 보면 여기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여기서 요걸 빼면 요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재산법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사실 위에 공식을 보면 양쪽을 막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바꾸는 건데 재산법에 따른 등식,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등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진 거는 요걸 이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부호를 바꿔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넘겨도 답에는 상관이 없어요. 답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공식에 따른, 즉 손익계산서 등식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재산법에 따른 등식이 이런 거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여기서 이제 수익과 관한 올바른 내용으로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른 것. 수익과 관한 올바른 내용이래요. 자, 자본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수익은 자본이 증가한다 그랬죠?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팔면 현금이 들어온다. 그럼 그 현금이 뭐냐면 순자산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 그게 뭘까요? 이게. 여기서 보면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걔한테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지급하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일정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 이거는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는 금액.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거를 이제 뭐라고 표시하냐면 매출액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매출액이 뭐냐면 수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거래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자, 거래라는 게 어떤 거냐? 뭐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걸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회계상 거래에서는 뭐냐면 권리라든가 의무, 그 다음에 실물 그런 것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계상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그러한 그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동하지 않는 것. 내가 받거나 주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동이 안 됐을 때는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아요.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으면 회계 처리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를 보냐, 회계상을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보면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래를 한번 볼게요. 회계상 거래를 보면 뭐 화재, 도난, 분실. 화재, 도난, 분실은 왜 회계상 거래냐?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건물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실물이 이동을 한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건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도난도 마찬가지죠. 분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실물의 이동이 생겨서 그건 회계상 거래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이 감가상각비라는 건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뭐 상각이란 걸 해야 돼요. 건물을 계속 뭐 100년 만년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효익의 가치, 그게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비용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이제 떨어질 테니까 그만큼을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감가상각의 의미는 사실 그거하고 좀 다른데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새로운 물품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점점 좀 떨어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새로운 물품을 가지고 상대방, 즉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품에 대한 효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쓰면서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편의를 뭐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 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 거래에서 상품의 매출, 이거는 당연히 뭐 거래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채무가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유용자산을 매매했다. 이런 것도 다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 채무는 뭐냐면 권리와 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면 돈을 나중에 줘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증가나 감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되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걸 보니까 주문이라든가 계약.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뭐냐면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뭐 실물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이제 꼭 갚아야 되냐, 또는 꼭 내가 그 물건을 사야 되냐. 계약이란 건 파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실물을 이동하거나 또는 권리를 내가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주문이라든가 계약이에요. 그냥 그거는 회계상 거래를 보지 않고, 그러면 계약이라든가 주문이 있었다고 해서 회계 처리하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보면, 거래 요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은 자산은 이쪽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부채는 여기서 생기고, 자본은 여기서 생겨요. 그러면 부채가 차변 쪽에서 생긴다는 얘기는 부채가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산이 대변 쪽에서 생긴다는 얘기는 자산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찬가지 자본이 대변 쪽에 생기면 자본이 생긴다는 얘기고, 자본이 차변 쪽에 생기면 자본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자본이 이쪽에 생기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거래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뒤에 가면 거래 종류 해가지고 요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거 있죠. 예, 출금 거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래란 건 이렇게 결합이 되더라. 그래서 한쪽에서 양쪽이 우리가 그 복식부기라는 걸 할 때 복식부기는 차변에도 쓰고 대변에도 쓴다 그랬죠. 그 복식부기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뒤에 가서 회계 처리한 걸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래 이중성. 거래 이중성은 하나의 거래가 두 개로 표시되는 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복식부기의 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다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 한쪽은 원인, 한쪽은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거래 종류를 보니까 현금의 수익과 지출에 따른 분류가 있더라. 그래서 입금 거래, 돈이 들어온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내용을 보세요, 한번. 자,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 쪽에 현금이 계산이 되고 대변 쪽에 이자 수익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이자 수익이라는 매출액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익과 비용은 증가 감소로 표시하지 않고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증가 감소로 표시를 하는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은 대변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 쪽에서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은 뭐냐? 자산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산이라는 건 계속 움직여요, 걔가. 그래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얘를 팔면 빠지는 거고, 다시 자산을 사가지고 오면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로 표현이 되지만, 수익과 비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그 보험료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면, 보험에 대한 효익을 내가 얻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급에 대한 사항들이 끝나는 거예요. 즉, 효익을 다 얻었고,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상태의 완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이란 건 발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발생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자를 20만 원 받게 되면 현금이 일단 들어오게 되고 현금이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금거래. 자, 뒤에 보니까 상품을 10만 원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이건 여기서는 뭐냐면 상품이란 자산이 들어오고 현금이란 자산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자산과 자산이 동시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거래. 이거 보니까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지만 반대편에 뭐가 나오냐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겨요. 즉 언젠가는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는 부채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가져온 상품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같이 생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익의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있는데, 교환거래는 뭐냐면, 한쪽에는 자산이나, 그 다음에 그 한쪽에는 부채라든가 그러한 자본거래가 나타나는 것들. 자본거래는 자본의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교환거래에서 거래 내용이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회계 처리 내에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현금이 일단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그 대변에 뭐냐면 현금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면 출자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 출자금을 자본금이라고 얘기해요.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가 이익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주들한테 돈을 어떻게 출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빌리는 거하고 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장사를 하게 되면 돈을 빌리면 그게 이제 부채고 출자를 받으면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산이라는 걸 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자본이라는 거는 현금 100만 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들이에요, 얘네들. 그죠? 그게 이제 자본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과 비용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손익거래를 보면 거래의 금액 전체가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 그래서 밑에 임차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현금이 일단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임차료. 그럼 이 현금은 뭐냐면 자산이고, 임차료는 뭐냐면 비용이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그걸 이제 손익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건, 대표적으로 손익거래 중에 대표적인 게 물건 팔 때 매출액. 그죠?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 내가 돈을 받으면 현금 들어오고, 반대편에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손익거래고, 그 다음에 혼액거래는 뭐냐면 양쪽에 여기서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채 또는 자본, 그러면서 수익이라든가 비용이 같이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혼합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단기 대여금 50만 원과 그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받은 돈은 얼마냐면 51만 원 받았어요. 근데 반대편에 뭐냐면 단기 대여금에 대한, 즉 단기 대여금을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여기서는 50만 원만큼 뭐가 되냐면 차입이 되는 거죠. 그죠? 돈을 빌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단기 대여금과 그 이자, 단기 대여금은 여기서는 저기로 했네요. 돈을 받은 거네요. 예. 자, 차입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를 했어요, 대여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단기 대여금이 일단 생겨요. 여기서 50만 원 빌려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야. 자산.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받은 거죠. 여기서는 단기 대여금을 회수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여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요거 이제 돈으로 받았으니까 얘는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편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단기 대여금 5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 받았냐면 51만 원 받았어요. 그럼 뭘로 받았냐? 여기서 이자를 또 받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자산. 얘는 자산. 그래서 양쪽에 자산이나 부채가 동시에 나오면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는 거. 그런 것들을 혼합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자, 밑에 보면, 손익의 발생 여부에 따른 거래 유형해서 교환거래, 그 다음에 교환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라든가 부채가 양쪽에 나타나는 것들을, 또 자산 나타나는, 또는 부채 자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 보면, 내부거래는 기업 내부에서만 하는 거래를 얘기하는 외부거래. 우리가 이제 하는 대부분의 회계처리 사항들은 다 외부거래,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거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거래에 대한 사항들을 쭉 봤는데, 여기 이제 밑에 그 연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대성산점에 상품 70만 원을 주문을 받았다. 주문을 받게 되면 그건 뭐죠? 주문은 대표적으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회계 처리할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고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돌아다녔다. 현금 3만 원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60만 원을 대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금 60만 원을 걔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실물이 이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오병기에게 현금 3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속을 했다. 현금 300만 원 빌리기로 약속한 거 자체만 가지고는 뭐냐?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얘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폐유지를 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폐유지를 이미 가지고 갔고, 이제 지금 나는 뭐냐면 대금을 월말에 받기로 한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상 권리고, 회계상 거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를 창고에 보관시키다.
이거는 회계상거래가 당연히 아니죠.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가 그 창고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똑같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구로 상점이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가 불능이 됐다. 회수 불능이 됐으면 어쨌든 간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회계상 거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사양로원에 현금 500만 원을 성금으로 기탁을 했다. 현금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겠고.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을 7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만 맺었지 계약이 파기가 되면 어쨌든 간에 건물을 매각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이거는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을 했다. 채용 자체만으로는 회계상 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50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걔가 하루라도 일을 해야 돼요. 하루라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하루 일하고 걔가 나간다. 그러면 하루치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임금만큼은 회계상 거래가 돼. 왜냐면 걔가 이미 일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하는 시점에서는 뭐냐, 아직 회계상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상대방이 종업원이 우리 회사에 일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걔한테 줘야 될 의무도 안 생겼단 말이야 아직.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압 수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서 오다. 이거는 이제 자기압 수표라는 게 현금으로 바뀐 거죠. 자산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그 이제 회계상 거래로 보는 거죠,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로부터 상품 7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 주문을 했지만 계약금이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시점에선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 주문하고 돈을 걔한테 주면 그때부터는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실물이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로 보더라. 그래서 여기는 쭉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자, 뒤에 이제 뭐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좀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투자용 건물이 화재로 소실이 됐다.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건물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겠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재료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다.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3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회계상 거래가 되겠고요. 예. 자, 2번을 보면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 자, 이달분 임차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현금이 일단 빠져나갈 테니까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명목으로 했냐면 임차료라는 명목이에요. 그러면 비용이고 얘는 수익이죠. 아니, 수익이란다. 자산이죠. 비용이 발생됐고 자산이 빠져나갔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중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손익거래는 뭐냐면 한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고 한쪽에는 그 반대편은 자산이나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수익과 비용이라고 그래요. 아,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수도세 20만 원과 급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급여는 비용이고 수도세도 비용이에요. 근데 얘는 자산이죠. 그럼 한쪽에는 수익과 비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자산 부채 나왔으니까 손익거래 맞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를 2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여기서 임대료는 수익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자산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손익거래 맞네요. 한쪽에 수익이 나왔고 한쪽에 자산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세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전기세는 비용이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발생됐네요. 이것도 손익거래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중인 토지를 장부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했다. 장부금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얘를. 그 다음에 장부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15,000원 뭐 이렇게 매각했다 할까요? 자,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나오냐면 처분이익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수익이에요. 얘는 자산이고 얘는 자산이고. 자, 한쪽에서 차변 대변 양쪽 중에 한쪽에서 수익과 비용이 나오고 그 반대편에 자산과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손익거래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한쪽에서 자산이 나오고 한쪽에서 자산 부채가 또 나오면서 수익이 같이 나왔어요. 얘는 이제 혼합거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이렇게. 한쪽에 순수하게 수익과 비용만 나와야지 손익거래예요. 예. 그럼 여기서는 일단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밑에 이제 4번의 계정에 대한 표시, 요거는 뒤에 이제 계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때 이제 좀 보세요. 그 뒷장 계정 5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난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연습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 5절 계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